새벽 5시 반, 나유진은 어김없이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7년간 운영해온 달콤한 오후 카페의 디저트들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침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남편 서준혁은 최근 몇 달간 새벽 조깅을 한다며 일찍 나가곤 했다. 건축 설계사인 그가 갑자기 운동에 관심을 보인 것이 조금 의외였지만 유진은 남편이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대견했다. 유진은 세면을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히 준혁이 좋아하는 수제 크루아상과 에스프레소를 준비하기로 했다. 어젯밤 그가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해외 프로젝트에 선정된 것일까? 아니면 둘이 오랫동안 미뤄왔던 아이 계획에 대한 얘기일까? 크루아상 반죽을 밀대로 펼치며 유진은 지난 10년을 떠올렸다. 대학에서 제과제빵을 전공한 그녀는 졸업 후 준혁과 결혼하면서 꿈을 잠시 미뤘다. 하지만 준혁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덕분에 7년 전 이 작은 카페를 열 수 있었다. 유진이 만든 디저트는 정말 특별해. 사람들이 꼭 알아줄 거야라며 격려해주던 남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오븐에서 갓 구워진 크루아상의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울 즈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이 돌아온 것이다. 유진은 서둘러 커피를 내리고 접시에 크루아상을 예쁘게 담았다. 딸기잼과 버터, 그리고 준혁이 즐겨 먹는 수제 마멀레이드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냈다. 어머, 벌써 왔어? 운동 짧게 했네. 유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준혁은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유진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간단히 씻고 와서 식탁에 앉았다. 고마워, 수고했어. 준혁이 건조하게 말했다. 평소 우리 유진이가 만든 건 뭐든 최고야라며 농담을 던지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유진은 마주편에 앉으며 남편의 표정을 살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준혁은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 혹시 해외 프로젝트 관련해서?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유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아. 준혁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다. 응, 말해봐.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유진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뭘 정리한다는 거야? 결혼 말이야. 이혼하자. 순간 유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뭐라고? 미안해.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 준혁은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갑자기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잘못은 아니야. 그냥 우리가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다른 길?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아, 농담이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혁은 크루아상을 밀어내고 팔짱을 꼈다. 농담 아니야.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결과야.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진은 목소리를 높였다. 몇 달 전부터, 아니, 사실은 더 오래 전부터였을지도 모르겠어. 유진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남편이 몇 달, 아니, 더 오래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대신 이 카페는 내가 계속 운영해. 준혁이 덧붙였다. 카페를 준다니.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가 함께 키워온 거잖아. 그래도 내가 더 애착이 있을 거고 내 전공이니까. 난 충분히 지원해줬으니 이제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유진은 남편의 말이 마치 자선사업가가 후원을 중단하며 던지는 위로처럼 들렸다. 지원해줬다고? 우리가 부부잖아. 함께 만든 거잖아. 어쨌든 카페는 내가 가져. 그게 공평할 거야. 공평? 유진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메었다. 10년 결혼 생활을 카페 하나로 정리하겠다는 거야? 준혁은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모습이 유진에게는 무척이나 냉정해 보였다. 혹시 다른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누구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워놓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준혁이 한숨을 내쉬었다. 민영이야. 민영이? 유진은 순간 숨이 막혔다. 정민영? 내 동료? 그래. 유진은 머리가 띵해졌다. 정민영은 준혁의 건축사무소 동료로 몇 번 집에도 놀러 온 적이 있었다. 유진에게는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던 사람이었다. 카페에도 종종 들러서 디저트를 사가곤 했다. 민영이랑 언제부터? 6개월 정도 됐어. 6개월. 유진은 그 시간을 되짚어 봤다. 준혁이 해외 출장이 많아졌다고 했던 때, 새벽 조깅을 시작했던 때, 그리고 유진과의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때였다. 그러면 그동안 날 속이고 있었던 거네? 속였다기보다는 속인 거잖아. 유진이 소리쳤다. 6개월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와 만나놓고 준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다. 우리 해외로 나갈 예정이야.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해외로? 민영이가 호주 지사로 발령받았어. 나도 함께 가기로 했고, 유진은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은 이미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놓고 자신에게는 마지막에 통보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 떠날 건데? 다음 달 말쯤. 한 달? 유진은 허탈하게 웃었다. 한 달 안에 1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라는 거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일 거야. 유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남편의 차가운 표정을 보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준혁은 유진의 의외로 담담한 반응에 약간 당황한 듯 보였다. 유진아, 아니야. 괜찮아. 내가 결정한 거면 어쩔 수 없지. 유진은 접시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이혼 서류는 내가 직접 준비해. 그리고 변호사비도 내가 내고. 그건 당연히. 그리고 유진이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 오늘 당장 나가줘. 준혁은 당황했다. 그렇게 갑자기 유진이 차갑게 웃었다. 6개월 동안 바람을 피워놓고 갑자기라는 말을 해?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거면서. 준혁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침실로 향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유진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차가워진 커피를 바라봤다. 정성스럽게 구운 크루아상은 한 입만 베어문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치 그들의 결혼 생활처럼. 30분 후 준혁은 큰 가방 2개를 들고 현관으로 나왔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나중에 연락할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등을 돌리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유진은 그제야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가장 컸다. 카페를 준다고? 고마워해야 하나? 유진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오늘도 카페를 열어야 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은 계속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남편이 선물이라며 내어준 그 카페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를. 준혁이 떠난 후 사흘이 지났다. 유진은 마치 로봇처럼 일상을 반복했다. 새벽에 일어나 디저트를 준비하고 카페를 열고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느껴졌다. 사장님, 오늘 티라미수 좀 달콤하지 않나요? 단골 손님인 김 선생님이 말했다. 유진은 깜짝 놀라 맛을 확인해 봤다. 평소보다 설탕을 2배나 넣었다. 죄송해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즘 좀 힘드신가 봐요? 유진은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손님들도 자신의 상태를 눈치챌 정도였다. 오후 3시, 카페가 한적해진 시간. 유진은 준혁이 남겨둔 서류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혹시 이혼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집 2층 서재에는 준혁의 업무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다. 파일을 하나씩 들춰보던 유진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카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여러 장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뭐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달콤한 오후 카페의 명의로 된 대출 관련 서류들이 나왔다.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유진은 그런 대출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대체 이게 뭐야? 서둘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봤다. 카페 사업자 계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금액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신용정보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유진의 이름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돼. 유진은 손이 떨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이었다.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나유진 씨 맞으시죠? 한국투자개발 김 대표입니다. 네, 맞는데요. 달콤한 오후 카페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약속하신 중간 정상금을 언제 입금해 주실 건가요?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 기억 안 나세요? 지난달에 서준혁 씨를 통해 공동투자 계약 체결했잖아요. 카페를 담보로 한 프랜차이즈 사업 말이에요.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서준혁 씨가 부인 명의로 임의로 계약을 한 건가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사업자 등록증이랑 인감증명서까지 다 제출받았는데 전화가 끊어진 후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준혁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업을 벌여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혼과 함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려 했던 것이다. 카페를 준다고 빚까지 함께 주는 거였구나. 유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화를 낼 시간이 없었다. 우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유진은 카페 문을 열지 않고 은행을 찾았다. 담당자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고개를 저었다. 아, 이거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대출 신청서에는 분명히 본인 서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증도 정상적으로 제출된 상태라. 그럼 지금 이 대출금은 어디 있는 건가요? 대부분 타 계좌로 이체된 것 같네요. 구체적인 내역은 경찰 신고 후에 확인 가능할 겁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달콤한 오후 카페 사장님 맞으시죠? 바른손 금융입니다. 또 다른 채권자였다.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세 번째 전화였다. 저희가 대출해드린 2천만 원이 연체가 좀 되었는데요. 제가 대출받은 게 아닙니다. 네. 하지만 계약서에는 분명히 유진은 전화를 끊고 경찰서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이 모든 일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작성하는데 이 시간이 걸렸다. 담당 경찰관은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경찰서를 나온 유진은 카페로 돌아왔다. 문 앞에는 단골 손님들이 몇 명 서 있었다. 사장님, 오늘 문 안 여세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내일 올게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유진은 카페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7년 전 이곳을 처음 임대했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다. 준혁이 여기 정말 좋다. 유진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라며 함께 기뻐했던 모습도.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정혜진이 들어왔다. 그는 IT 보안 전문가로 2년 전부터 이 카페의 단골이 되었다.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아메리카노 한 잔과 마들렌 2개를 주문하는 조용한 손님이었다. 사장님, 오늘 문 안 열어서 걱정했는데. 유진은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유진 앞에 앉았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유진은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다. 그리고 혜진은 그동안 묵묵히 카페를 지켜봐 왔던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사실은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을 벌여놓고 도망간 것 같아요. 혜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유진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갑작스런 이혼 통보, 발견된 대출 서류들, 그리고 계속해서 걸려오는 채권자들의 전화까지. 혜진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명의도용이네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는 더 큰 그림의 일부인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남편분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나요? 유진은 생각해 봤다. 건축 설계 일 외에는. 최근에 투자 얘기를 종종 하긴 했어요. 부동산이나 펀드 같은 투자. 혜진이 턱을 만졌다. 사장님, 혹시 제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드릴까요? 제 전문 분야가 디지털 포렌식이거든요. 포렌식이요? 디지털 증거 분석이요. 컴퓨터나 핸드폰에 남은 흔적들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혹시 남편분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남아있다면 유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집에 데스크톱이 하나 있어요. 서재에서 쓰던 거요. 그럼 한번 봐드릴게요. 단 경찰 조사에 지장 없도록 조심스럽게 해야겠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폐가 되는 건 아닌지. 혜진이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이 제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제가 뭘 해드렸나요? 2년 동안 매일 맛있는 커피와 따뜻한 미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제가 이혼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 카페가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유진은 그제야 혜진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보던 손님이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감사해요. 정말로. 그럼 내일 오후에 한번 봐드릴게요. 그 전에 혹시 더 이상한 연락이 오면 꼭 말씀하세요. 혜진이 떠난 후 유진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그날 밤 집 전화가 또 울렸다. 나유진 씨죠? 채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까지 원금과 이자 총 3,2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출받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은 법원에서 하시고요. 일단 계약서상으로는 분명히 채무자가 본인이니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유진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설령 혜진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채권자들이 자신을 압박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준혁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이었다. 6개월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카페를 준다는 거짓 선심을 베풀며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 절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로 남을 생각은 없었다.
준혁이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카페를 열었다. 손님들에게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오쯤 혜진이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다. 준비됐나요? 네. 진실을 알고 싶어요. 어떤 진실이든. 둘은 2층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 준혁이 숨겨놓은 진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었다. 혜진은 준혁의 컴퓨터 앞에 앉아 전문가다운 신중함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유진은 그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봤다. 먼저 하드디스크에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해 보겠습니다. 보통 급하게 증거를 없애려 할 때는 완전 삭제를 하지 않거든요. 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었다. 있네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최근 한 달간 대량의 파일들이 삭제됐어요. 그런데 뭐요? 삭제 시점이 모두 같아요. 3일 전 새벽 2시 17분. 남편분이 집을 떠나기 바로 전이네요. 유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준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다. 복구 가능한가요? 일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30분 후 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뭔가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투자 계획서, 계약서 초안, 해외 이주 준비, 자금 세탁 방법 등의 이름들이 보였다. 이걸 봐주세요. 혜진이 계약서 초안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유진도 모르는 수많은 서류들이 있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진의 서명을 연습한 듯한 파일들이었다. 이건 제 사인을 연습한 거예요? 맞습니다. 보세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네요. 6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유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준혁이 6개월간 자신의 서명을 연습하며 사기를 준비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혜진이 다른 폴더를 열었다. 자금 흐름이라는 폴더인데 여기 보시면 화면에는 복잡한 엑셀표가 나타났다. 여러 은행과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들, 그리고 거액의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총 금액이 15억 원이네요. 그런데 유진 씨 명의로 대출받은 건 1억 원 정도고 나머지는 어디서 온 돈이죠? 혜진이 파일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여기 봐주세요. 동업자들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준혁이 혼자 벌인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정민영은 물론이고 건축사무소의 다른 동료들, 그리고 여러 투자자들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네요. 혜진이 경악했다. 여러 명의 명의를 도용해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계획이었어요.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범죄에 휘말린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혜진이 해외 이주 준비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호주 부동산 구매 계약서, 현지법인 설립 서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15억 원 규모의 해외 송금 계획서였다. 이 사람들 처음부터 도망갈 계획이었네요. 그런데 또 뭔가요? 혜진이 한 파일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상해요. 여기 송금 일정을 보니까 아직 실행되지 않았어요. 계획상으로는 이번 주에 송금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아직 돈이 국내에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마지막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유진은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 앱을 켰다. 여보세요. 유진아, 나야.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했다. 무슨 일이야? 혹시 집에서 내 서류들 뒤지지 않았지? 특히 컴퓨터 같은 거.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왜?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아니야, 그냥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 나중에 문제 될까봐. 준혁아, 난 내가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 다 알고 있어.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거 설명할 수 있어. 설명? 6개월 동안 내 서명 연습하면서 1억 원 넘는 대출을 받은 걸 너 어떻게 더 놀라운 건 내가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15억 원? 정말 대단하더라, 서준혁.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다. 유진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건 투자일 뿐이고, 투자? 다른 사람 명에 도용하면서, 잠깐, 너 누구한테 도움받고 있어? 너 혼자서는 절대 그런 걸 찾을 수 없을 텐데. 유진이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계속하세요라고 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사기범이라는 거지. 사기범?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 지금 경찰에 신고했어? 당연히 했지. 미친. 유진아, 너 지금 뭘 하는지 알아? 이거 잘못되면 너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 공범? 내가? 카페가 내 명의잖아.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내가 관리했고, 모르는 척해도 증거가 있으면. 준혁은 협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이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이 손짓했다. 준혁아, 내가 내 서명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있어. 컴퓨터에서 찾았거든. 컴퓨터?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내 컴퓨터를 건드렸어? 물론이지. 내 집인데 못 건드릴 게 뭐가 있어? 유진아, 제발.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어떻게? 돈 내가 다 갚을게. 그러니까 경찰 신고 취소하고. 이미 늦었어. 수사가 시작됐거든. 그럼 적어도 컴퓨터는 건드리지 마. 제발. 준혁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다. 유진은 처음으로 상황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넘어왔음을 느꼈다. 준혁아,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민영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어? 그건 대답해. 민영이는 몰랐어.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거짓말하지 마. 호주 이주 계획서에 민영이 이름도 있던데? 준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진은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서 보여줬다.
계좌번호와 송금 계획 물어보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우선 돈부터 확인하자. 15억 원이 지금 어디에 있어? 그건 아직 국내 계좌들에. 어느 계좌? 준혁이 망설이다가 몇 개의 계좌번호를 말했다. 혜진이 재빨리 받아 적었다. 그리고 언제 해외로 송금하려고 했어? 이번 주, 금요일, 모레네? 응. 유진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레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송금을 막아야 했다. 준혁아, 너 지금 어디 있어? 그건 말할 수 없어. 도망 다니고 있구나. 유진아, 제발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처음엔 작은 투자였는데 점점 커지고. 그만해. 변명은 법정에서 하고. 유진이 전화를 끊으려 하자 준혁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유진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할게. 뭔데? 카페? 카페만큼은 지켜줘. 그게 정말로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빚덩이를 주겠다고? 고마워하라고?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내가 망친 다른 일들과는 달라. 유진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유진은 혜진을 바라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녹음 파일과 컴퓨터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해야겠어요. 그리고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막아야 하고요.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요?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혜진이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이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증거도 있고 상대방은 당황해서 실수하고 있고요. 하지만 15억 원이라는 큰 돈이고 여러 사람이 연관되어 있고 그럴수록 더 쉬워져요. 조직이 클수록 누군가는 먼저 자백하게 되거든요. 혜진의 말이 맞았다. 그날 저녁 유진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혹시 서준혁 씨 부인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철수라고 하는데요. 준혁이와 함께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유진은 혜진과 눈을 마주쳤다. 드디어 내부자가 나타난 것이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시청 앞 커피숍은 어떨까요? 전화를 끊은 후 혜진이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무서워요. 혹시 함정일까봐. 괜찮아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컴퓨터를 가리켰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유진은 처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혁이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그가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오후 1시 45분 유진과 혜진은 시청 앞 커피숍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혜진은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놓고 유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먼저 나서서 연락한 거니까 우리가 유리해요. 이 시 정각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지만 표정에서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서준혁 씨 부인이신가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그는 유진 맞은편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다.
명백히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의 행동이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연락 주셔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김철수는 커피를 주문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준혁이 형과 함께 한 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일이요? 부인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유진은 혜진과 짧은 눈빛을 교환했다.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15억 얘기도? 네, 그것도 알고 있어요. 김철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준혁이 형과는 5년 전부터 거래를 해왔고요. 처음에 형이 제안한 건 단순한 공동 투자였어요. 김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자금 3억 원을 투자했죠. 그런데요, 알고 보니 그런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형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였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김철수 씨도 피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처음엔 피해자였죠. 하지만 그가 머리를 감싸 안았다. 나중에 진실을 알고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왜요? 형이 협박했거든요. 이미 제 명의로도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빠지면 저를 주범으로 몰아갈 거라고 했어요. 혜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계속 참여하신 건가요? 네, 바보같이. 하지만 어제 형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부인께서 모든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유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김철수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이게 모든 거래 내역이에요. 누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어떤 계좌로 돈이 움직였는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혜진이 서류들을 훑어봤다. 대단한 자료네요. 이거면 전체 구조를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철수가 핸드폰을 꺼냈다. 준혁이 형과 나눈 대화들도 녹음해놨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유진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놀랐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김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제 아들이 대학생인데 이 일이 알려지면 아이 인생도 망칠 것 같아서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 준혁 씨는 어디에 있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제까지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있었어요. 민영 씨와 함께요. 혜진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혹시 다른 공범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대부분 준혁이 형 말만 믿고 따라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주동자는 형이고 민영 씨가 실무를 담당했죠. 나머지는 저처럼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요. 유진이 생각에 잠겼다. 김철수의 증언과 증거로는 충분히 준혁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단순히 처벌만 받게 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김철수 씨, 혹시 준혁이와 직접 만날 수 있나요? 네. 왜요? 제가 직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김철수 씨가 함께 해주신다면. 김철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연락해보죠. 1시간 후 김철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형, 나야. 부인이 만나자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철수가 말했다. 오늘 저녁 7시에 만나자고 하네요. 한강공원 뚝섬 쪽에서요. 유진은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준혁과 마주할 때가 온 것이었다. 저녁 7시 한강공원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유진과 혜진 그리고 김철수는 약속 장소에서 준혁을 기다렸다. 혜진은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켰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준혁이 나타났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수척해진 얼굴과 불안한 눈빛이 그동안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진아, 오랜만이네, 준혁아. 준혁은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앉아. 둘은 벤치에 앉았다. 김철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처음에는 정말 작은 투자였는데. 그만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준혁아, 이제 상황이 어떤지 알지? 모든 증거가 다 나왔어. 알아. 철수한테 들었어. 그럼 내가 왜 널 만나자고 했는지도 알겠네. 준혁이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다. 뭘 원하는 거야?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모든 돈을 원상복구해. 15억 원 전부 다. 그건 어려워. 이미 일부는 사용했고 어려우면 어떻게든 만들어. 집을 팔든 뭐라든. 준혁이 당황했다. 집을 팔면 너도 갈 곳이 없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둘째,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 사과? 신문에 사과문을 내. 실명으로. 준혁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러면 내 인생이. 내 인생?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인생은 생각 안 하고 내 인생만 생각했구나. 유진아, 제발. 셋째, 유진이 계속했다. 사회공헌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해. 1억 원? 그건 너무. 사기로 번 돈이잖아. 사회에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준혁은 머리를 감싸 안았다. 유진아, 그렇게 하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남지 않는 게 당연하지. 내가 뭘 했는데 뭔가 남기를 바라는 거야? 하지만 유진이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정민영과 헤어져. 네, 들었지? 민영이와 헤어지고 혼자서 죗값을 치러. 준혁이 당황했다. 왜 갑자기 민영이 얘기를. 내가 나를 배신한 것처럼 민영이도 널 배신할 거야. 위기가 오면 제 살 길만 찾을걸. 아니야, 민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유진이 차갑게 웃었다. 정말? 그럼 지금 민영이는 뭘 하고 있는데? 준혁이 말을 못했다. 호주 가는 항공편이 내일이잖아. 근데 왜 민영이는 벌써 출국했을까? 뭐라고? 어제 김포공항에서 혼자 출국했어. 김철수 씨가 확인해 줬거든. 준혁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럴 리가. 민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
믿기 싫으면 확인해봐. 그리고 혹시 공동 계좌에 있던 돈도 확인해보고. 준혁이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다. 없어. 돈이 다 없어. 이제 믿겠어? 내가 나한테 했던 일을 민영이가 너한테 한 거야. 준혁은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유진은 그런 준혁을 내려다봤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그저 불쌍한 사기범일 뿐이었다. 준혁아, 이제 선택해. 내 조건을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존엄이라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법정에서 모든 걸 다 까발려질 것인지.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만약 내 조건을 다 받아들이면 그럼 최대한 선처를 요구해 줄게. 그리고 유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혼 조건도 조정해 줄 수 있어. 무슨 뜻이야?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를 포기해 줄게. 대신 내 조건들을 모두 이행해야 하지만. 준혁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 조건을 받아들일게. 확실해? 응.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특히 돈 마련하는 게. 3개월 줄게. 그 안에 모든 걸 정리해. 준혁이 일어났다. 유진아,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 넌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어? 유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내가 날 버렸을 때부터, 아니면 내가 날 속이기 시작했을 때부터일지도 모르겠네.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혜진이 다가왔다. 끝났나요? 응, 끝났어. 어떤 기분이에요? 유진은 한강을 바라봤다. 시원하기보다는 허무해. 그래도 이제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맞아.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유진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 준혁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길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1년 후, 나유진의 달콤한 반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경제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사진 속 유진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스위트 리벤지라는 간판이 보였다. 1년 전 남편의 사기 사건으로 절망의 나락에 빠졌던 나유진 34씨가 독창적인 디저트 브랜드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현재 전국 15개 매장을 운영 중인 스위트 리벤지는 매출 50억 원을 돌파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진은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작은 카페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국구 브랜드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대표님, 십시회에 준비됐습니다. 비서 김민지가 들어와서 말했다. 네, 금방 갈게요. 오늘은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다. 해외 진출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였다. 회의실에는 이미 5명의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었다. 1년 전에 유진이었다면 이런 자리에 앉을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스위트 리벤지 대표 나유진입니다. 유진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브랜드 스토리부터 재무 현황, 그리고 해외 진출 계획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정말 인상 깊네요. 대성그룹 전무가 말했다.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또 다른 투자자가 물었다. 브랜드명이 특이한데 스위트 리벤지라니 어떤 의미인가요? 유진이 잠시 미소를 지었다. 달콤한 복수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복수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절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유진의 과거 사연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 투자 결정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유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책상 위에는 준혁에게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황을 알리는 편지였다. 편지를 펼쳐봤다. 유진아, 안녕. 이번 달도 약속대로 편지를 쓴다. 지금 경주에서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직원은 나 혼자뿐이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있어. 내가 요구한 조건들은 2개월 전에 모두 이행했어. 15억 원 배상 공개 사과문, 그리고 사회공헌 재단 기부까지. 집도 팔고 모든 걸 정리했지만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된 것 같아. 내 소식은 뉴스로 들었어.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면. 아니야.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겠지. 항상 건강하고 더 큰 성공 이루길 바란다. 마이너스 준혁. 유진은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준혁에 대한 감정은 이미 정리됐다. 미움도 사랑도 아닌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오후 3시, 유진은 첫 번째 매장이었던 달콤한 오후 카페를 방문했다. 지금은 스위트 리벤지 1호점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따뜻한 분위기는 유지하고 있었다. 사장님,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오늘 매출은 어때요? 작년 같은 날보다 30% 증가했어요. 유진은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손님들의 밝은 표정이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디저트를 먹으러 온 게 아니라 희망과 위로를 찾으러 온 것 같았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정혜진이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오후 3시면 나타나는 단골 손님이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 마들렌 2개죠? 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케이크도 하나 추가할게요. 특별한 날이요? 혜진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제가 새로운 회사로 이직이 결정됐거든요. 더 좋은 조건으로요.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혜진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1년 전 사장님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어요. 유진은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
앞으로도 자주 들를 거죠? 당연히요. 이곳은 제게 특별한 곳이니까요. 혜진이 떠난 후 유진은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벽면에는 고객들이 남긴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이곳에서 용기를 얻고 갑니다. 마이너스 재취업에 성공한 김 사장님 스토리를 듣고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마이너스 창업 준비생이 달콤한 복수라는 말이 이렇게 멋진 의미일 줄 몰랐어요. 마이너스 고3 수험생 박.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만든 브랜드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고 있었다. 저녁 7시 유진은 TV 스튜디오에 있었다. 한 유명 토크쇼에 게스트로 출연하기 위해서였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1년 전 남편의 사기 사건으로 절망에 빠졌지만 지금은 전국구 디저트 브랜드 대표가 된 나유진 씨입니다. 박수와 함께 유진이 등장했다. 스튜디오 관객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다. 우선 이렇게 단기간에 성공하신 비결이 뭔가요? 사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 덕분이죠. 힘든 시기에 어떻게 버텨낸 건가요? 유진이 잠시 생각했다.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쓸 시간에 저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유진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완벽한 복수는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절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방송이 끝난 후 유진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는 강남의 고층 아파트였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밤늦게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베란다에 나가 야경을 바라보며 유진은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준혁의 배신으로 시작된 지옥 같은 나날들, 혜진의 도움으로 찾아낸 진실들,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들.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혜진이었다. 사장님 방송 잘 봤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후회하는 건 없으세요? 준혁 씨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은 것 말이에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고 답장을 보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보다 제가 성공하는 게 더 의미 있는 복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메시지를 보낸 후 유진은 다시 야경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유진, 정말 잘 해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해외 진출, 사회 공헌 프로그램,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들. 1년 전 절망의 나락에 있던 나유진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세상에 맞서는 새로운 나유진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시작이었다. 가장 달콤한 복수, 바로 성공이라는 이름에. 3개월 후 스위트 리벤지는 10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나유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경을 이겨낸 성공한 여성 CEO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오후 3시면 작은 카페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바로 나유진이 만들어낸 가장 달콤한 복수의 결과물로서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자라난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